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혹시 오늘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이런 봉투 받으셨나요? 겉면에 적힌 4글자, 내용 증명.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딱 받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나 고소당하는 건가? 이제 경찰서 가야 하나? 우리 집 압류당하나? 별의별 공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내용 증명은 법원의 판결문도 아니고 검찰의 소환장도 아닙니다. 단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편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휴지통에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만 대처하면 소송 없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치트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 증명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절대 지지 않는 완벽한 대처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스스로 갖추게 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공포심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내용 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통장에 압류되거나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용 증명의 정의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체국이 이 사람이 언제,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우체국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상대방은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는데 먼저 가장 흔한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소멸시효라는 시계를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공사대금과 같은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시효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내용 증명으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독촉을 하면 민법 제168조 및 제174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즉 상대방은 내용 증명을 통해 나는 아직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증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전화로 말했다,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듣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 라고 부인해버리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은 우체국이 발송과 도달 사실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이 사실상 통하지 않습니다. 즉, 분쟁을 대비해 명확한 증거를 미리 남겨두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목적은 심리적 선전포고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이제 소송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능하면 좋게 해결하자 라는 최후 통첩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증명서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바로 전화부터 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통화는 녹음되어 나중에 법정에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대방이 왜 내용 증명을 보냈는지 그 의도를 파악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카드를 꺼내야 할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꼼꼼한 팩트체크.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100% 사실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날짜, 금액, 계약 내용 등을 틀린 그림 찾기 하듯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보세요. 상대방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바로 여러분의 방패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2023년 5월에 돈을 빌렸다고요? 그때 저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요? 이체 내역을 보면 500만 원 뿐인데요. 이런 모순점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둘째, 소멸시효 확인.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인 금전 채권은 10년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약 시효가 이미 지난 채권에 대해 내용 증명이 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대응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조금씩이라도 갚겠다 와 같은 표현을 하는 순간 이미 끝난 채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채무 승인이라고 합니다. 셋째, 답변 여부 결정. 내용 증명을 받으면 꼭 답장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법적으로 답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지? 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답변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행정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을 도와드리며 체득한 이른바 절대 지지 않는 작성 공식의 핵심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드라이하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정말 실망했다. 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과감하게 배제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재판에서 판사님이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도의 형식적인 인사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2023년 5월 1일자 금원수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처럼 감정은 배제하고 건조하지만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인정과 부인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상대방 주장 중 사실인 부분은 사실이라고 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부인하셔야 합니다. 흐릿한 표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갚으려고 노력하겠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은 못 갚지만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쓰는 순간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입증 자료를 첨부하세요. 말로만 주장하지 마시고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계약서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장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답변서에 절대 포함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협박성 표현입니다. 이거 취소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인터넷에 다 퍼뜨리겠다. 당신네 회사 망하게 해주겠다. 이런 문구는 민사 문제를 넘어 형법상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을 스스로 형사사건으로 키우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적으로 그러나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귀하가 발송한 통지서 내용 중 대여금 1,000만 원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금원은 2023년 5월 1일 귀하가 본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이는 투자약정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통지합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하시고요. 어떠신가요?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답변이 됩니다. 100번 듣는 법리 설명보다 한 번 보는 실제 사례가 훨씬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뢰인 사안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3가지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임대차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전세 만기를 2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미리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요즘 전세가 잘 안 나가서 당장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 라며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미 이사갈 집에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고민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집주인 심기만 건드려서 오히려 더 안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보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표현은 모두 배제하고 법적 절차에 대한 예고만 담아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 전액을 함께 청구할 것입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지 불과 3일 만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사람 너무 정없게 왜 이래요. 내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한번 마련해 볼게요. 좀 기다려봐요. 결국 A씨는 전세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고 무사히 이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이 세입자는 법을 알고 있고 실제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신호만 분명히 전달해도 별도의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민사 채권 사례입니다. B씨는 12년 전 사업 실패로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렸지만 끝내 갚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로부터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친구야, 12년 전에 빌려간 돈 원금이라도 갚아라. 인간적으로 이것만은 해결하자. 그러자 B씨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미안하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내년 1월부터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라는 답변서를 쓰려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답변서를 보자마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금전 거래, 즉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12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변제 의무가 사라진 이른바 죽은 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갚을게 라는 말 한마디를 쓰는 순간 그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채무 승인이 되고 이미 끝난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 명확하게 회신했습니다. 귀하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본인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답변으로 상황은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친구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다소 매정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 사례입니다. 입사 1년차 중장비 기사 C씨는 작업 도중 실수로 적재물과 회사 구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C씨 본인도 다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사고 처리 문제를 두고 회사와 갈등을 겪다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자마자 회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귀하의 과실로 인한 장비 수리비 및 손해액 3천만 원을 7일 이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미입금 시 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C씨는 이 내용을 보고 크게 놀라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님, 제 월급이 300만 원인데요. 1년치 연봉을 그대로 다 토해내야 하는 건가요? 자, 여기서 냉정하게 이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산재 처리 여부, 회사의 상해보험,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두고 회사가 주장한 기물파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회사는 보통 직원이 겁을 먹고 절반이라도 내겠습니다. 라며 각서를 쓰기를 기대하면서 처음부터 손해액 전부, 즉 100%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노동법 실무에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법리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 역시 회사가 일정 부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돈을 벌 때는 회사 몫이고 사고가 나면 전부 직원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홧김에 일부러 파손한 경우처럼 고의가 있거나 음주운전 등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통상적인 실수에 대해 회사가 100%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때 회사의 안전교육 미비, 관리감독 소홀, 작업 환경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제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법률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본사고는 고의가 아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귀사는 평소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의 신의칙상 책임 제한 법리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객관적인 수리비 산출 근거인 견적서와 귀사의 장비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처리 내역을 먼저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법적 책임 비율, 통상 10에서 20% 내외 범위에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천만 원을 당장 입금하라고 하던 회사는 이 답변서를 받은 직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험가입 사실을 숨긴 채 근로자에게 전액을 부담시키려 했던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수리비 대부분을 처리했고 C씨는 자기 부담금 수준인 50만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깔끔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칫 겁만 먹고 대응했다면 전액을 배상하며 회사의 요구에 끌려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리를 알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사건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각서부터 쓰지 마시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파악한 뒤
자신의 권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따지셔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을 마쳤다면 총 3부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절차는 직원이 안내해 줍니다.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나면 이제 공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논리적으로 정리된 답변서를 받아본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 만만하지 않은데?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 바로 이 시점부터 협상 테이블에서의 주도권은 여러분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증명을 받으셨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쫄지 마십시오. 내용 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경찰이 오거나 바로 압류가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둘째, 무시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내용이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빼고 팩트만 건조하게 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혼자서 섣불리 쓰지 마십시오. 어설픈 사과나 애매한 인정 한 줄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과 불필요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내용 증명은 전쟁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해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냉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 증명 대응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일상에서 자주 겪게 되는 사안별 사례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정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